인문학적이라고 여러분들은 표현하는데 저는 사실 그 얘기 아직도 좀 들으면 약간 오그라드는데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짓는 이유가 뭐냐? 네, Q&A가 너무 밀려가지고 이제 두 편으로 나눴는데요. 이제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수성가님, 교수님은 건축가가 되실 때 건축이 가진 인문학적 의미가 더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면 디자인이라는 측면이 더 마음에 드셨나요? 그냥 건축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디자인이 좋아서 건축을 한 겁니다. 뭘 상상하는 게 좋아서, 뭘 상상하고 만들고 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오래 하니까 이 인문학적이라고 여러분들은 표현하는데 저는 사실 그 얘기 아직도 좀 들으면 약간 오그라드는데, 그러니까 인간과 관련돼 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몇십 년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다른 건축가들에 비해서는 그쪽으로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것도 뭐 그렇게 대단한 뭐 높은 가치를 추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을까? 내가 왜 이런 느낌이 들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공간에 갔을 때 나는 이런 기분이 들고 어떤 공간에 가면 저런 기분이 들고 그럼 여기에 왔을 때 저 사람도 저런 기분이 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분이 들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그거 한 30년 정도 하니까 건축 공간이 어떻게 사람한테 어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건축을 보는 관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전형적인 한국 주택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붉은 벽돌에 2층으로 되어 있고 지붕 대신 옥상이 있고 담장과 건물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네모 반듯한 한국 주택이요. 어쩌다가 이런 구조의 주택이 기본형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개선 방향은 어떤지. 참 이게 재미나죠. 붉은 벽돌이 2층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양옥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1970년대에 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해서 우리는 온돌 깔고 있는 단층짜리 집만 있다가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재료와 연탄 보일러가 나오면서부터 그러면서 우리가 2층짜리 집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양옥집입니다. 지붕이 경사져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밑에 나무 기둥이 서 있는 옛날 한옥 같은 경우에 비를 배수시키기 위해서 이 기둥이 젖으면 안 되니까 빗물을 빨리 배수하기 위해서 기울어진 지붕을 만들었던 건데 시멘트로 평평하게 해도 방수가 되거든요. 방수 도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크게 바뀐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멘트라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평평한 옥상 지붕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네모 반듯한 한국 주택은 네모난 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2층 이하의 양옥집을 짓다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70년대 후반 들면서부터는 아파트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2층 양옥집과 아파트의 차이점은 뭐냐? 엘리베이터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로는 한 12층, 14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강도를 가지는 재료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었다면 14층짜리 아파트는 지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니까 14층까지 걸어가 올라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아파트가 생겨나서 2층 양옥집도 이제는 더 이상 짓지 않죠. 붉은 벽돌을 많이 쓰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마감재라고 하는 게 벽돌이 제일 흔했거든요. 벽돌 말고 쓰는 거는 우리가 돌로 된 판재를 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인 것 같아요. 좀 더 잘 새게 된 다음부터. 그러니까 벽돌이라고 하는 거가 흔히 쓰였던 그런 제품이었고 그 당시에는 조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기 전에 벽돌을 쌓아가지고 그 내력벽체, 그게 구조체가 돼가지고 건물을 지탱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벽돌을 써서 구조체로 썼던 거죠, 그냥.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7, 80년대 돼서 갑자기 화강석, 뭐 마천석,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상가 건물들 지을 때, 근생 건물 지을 때 그런 돌로 마감하는 게 약간 부의 상징처럼 된 적이 또 있었습니다. 재료가 또 유행을 타는 게 있어요. 아마도 담장과 건물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은 이렇게 해당 얘기는 담장하고 건물이 좀 바짝 붙어 있는 거가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치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담장은 다 세워야 했어요. 도시에 담장이 들어서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담장 위에다가 병들을 깨트려가지고 꽂아놓고 막 그랬거든요. 도둑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살벌했습니다, 진짜. 그런 담장을 세우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법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다기의 대지 경계선에서 건물을 좀 띄어서 지어야 돼요. 어정쩡하게 떨어져 있어요.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담장을 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과 담장이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스미스님께서 주셨는데 미국은 토네이도 허리케인 많이 피해를 보는데 영화나 뉴스 피해 영상을 보면 항상 집을 나무 판자로 지어서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토네이도라는 영화가
상영을 했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그 한번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면은 냉장고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미국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미국은 대부분 다 집을 목재로 짓잖아요. 그 목재로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2x4 강목이라고 하죠. 그 강목을 대고서 못질을 한단 말이에요. 나무로 못질을 하면은 그 못질한 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되게 단단합니다. 근데 위에서 당기면 쑥 뽑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 구조로 나무를 갖고서 못질을 해서 지은 건물은 당기는 힘에 약해요. 근데 보통 바람이 안 불 때에는 지붕의 무게라든지 이거 자체가 자체 하중으로 얘를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네이도 같은 게 불면은 저기압이잖아요. 기압이 낮으면서 위로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그 지붕 재료인 싱글 같은 것부터 다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뜯겨져 나가면은 이 못질을 해서 만든 것들이 다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져 나가는 건 뭐냐? 밑에 콘크리트로 매트 기초 친 거, 그거 안 떨어져 나가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날아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합판이나 아니면 강목으로 짓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가벼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물 지을 때 보시면은 크레인이 없어요. 그 얘기 뭐냐? 대부분의 목구조 재료들을 사람이 들고 가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피스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뭐 콘크리트를 붓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재료를 못질을 해서 만든 거니까 그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다 뜯겨져 나가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짓는 이유가 뭐냐? 그게 저렴하기 때문인 거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무를 짓냐? 가장 싸대요, 그게.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고밀화된 건물을 지어요. 근데 미국은 주택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이라고 하는 거는 2시간 반 안에 가서 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레미콘 공장들을 2시간 반마다 세워서 얘네들을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시멘트를 적게 쓰는 쪽으로 짓는 거가 경제적인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목구조를 많이 쓰게 되는 거고, 밀도가 낮은 도시이기 때문에 목구조로 건축을 더 많이 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바다다님께서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통적 건축물의 특징을 현대적으로 잘 살리는 나라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보다 유리하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유럽은 옛날부터 고층 건물이 많았잖아요. 난방 시스템도 벽난로고, 로마 시대 때도 8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부터 8층짜리 건물이 있으니까 현대에 와서도 8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럼 8층짜리 건물 지을 때 2000년 전의 전통 양식을 그대로 그냥 창문도 비슷하게 뚫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동양 건축, 특히 한국 건축 같은 경우에 한국 건축이 그게 잘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다 주거가 단층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도시화가 되면서 고층 건물을 지어야 될 때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제목에다가 아마 그게 한옥 고층 건물이 없는 이유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제목이 좀 자극적이어서 그렇지, 그 말의 의미는 한옥을 뭐 10층짜리 쌓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과연 한옥으로 봐야 될까? 그 말씀인 거예요. 또 황룡사지 9층 석탑이 지어지지 않았냐? 그건 탑이잖아요, 집이 아니고. 황룡사 9층 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그 국사책에서 우리가 9층 탑이 있다라고 이제 문구만 있다 뿐이지, 제가 그 전통건축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그 지금 우리가 본 그림은 그냥 상상도예요, 사실은. 제 말의 요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층으로 지어진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고층이 되는 순간 그게 과연 우리의 한옥의 전통이냐. 물론 재해석된 고층 건물은 나올 수 있겠죠, 한옥이 고층이 된 것들. 대수리님께서 주신 건데요. 창의력 관련 내용 중 앞뒤가 안 맞게 느껴지는 게, 첫 번째 원리에서는 빈 넓은 공간을 보는 게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면서, 두 번째 원리에서는 도심이 창의적이 된다. 그리고 넓은 공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외곽이 나을 것 같은데, 도심에 있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넓은 공간 확보가 어려워지고, 1번, 2번이 서로 충돌나게 느껴지네요. 제주로 이주한 작가들이 재밌는 거 쓰는 게 없다는 것은 그분들이 제주로 간 이유가 빡세게 작업을 하지 않고 힐링하면서 천천히 작업을 하려고 간 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추측하게 되네요. 결국 생활하는 곳 취향대로 하고 특징이 다른 곳을 자주 오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려나요? 하하,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비어있는 것, 저는 비어있는 공간을 봐야지 창의력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험적으로 검증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람들이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을 때 창의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창의적인 이유가 빈둥거려서. 그래서 공간으로 치면은 비어있는 공간이 사실은 그러니까 쓸모없이 비어있는 공간이잖아요. 그게 비어있는 시간과 비슷한 거죠. 빈둥거리는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이라 라면 비어있는 공간이 그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 실험 말씀드렸죠. 2.7m 천정고에서 공부한 사람과 3m 천정고에서 공부한 사람, 근데 높은 천정고가 더 창의력이 높게 나왔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창의력 테스트에서 또 하나가 쓸데없는 잡담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어떤 그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에 성공한 사람들 얘기해봤더니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대화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의 새로운 자극을 받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혹은 자극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은
많은 곳.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시골에서는 그런 뭐랄까요, 예상치 못했던 만남과 우연한 접촉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적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연은 계속 변화가 많기 때문에 자연 자체로 보면 사실 또 다른 변화를 주는 것이기도 해요. 뭐 계절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해의 위치도 바뀌니까. 그런 면에서 그걸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창의적인 자극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문제는 자연의 변화는 또 되게 느려요. 해도 움직이긴 하는데 엄청 슬로우하게 움직이고, 뭐 계절의 변화도 그렇게 되게 수십 일에 거쳐야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적절하게,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를 민감하게 캐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전시회가 있는 거를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도심이 더 자극적인 공간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기한테 맞게끔. 제일 좋은 거는 도심에 살면서 펜트하우스에 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넓은 시야도 볼 수 있고 자극적인 것도 볼 수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페라슈트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셜록 현주님이 차고 계신 시계가 자꾸 눈이 가네요. 혹시 시계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차는 시계는 스와치입니다. 제가 무거운 시계는 차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스와치가 되게 얇아가지고 건전지 교체하는 게 좀 귀찮긴 한데, 아마 여러분이 보신 그 시계는 스와치일 것 같아요. 나와서 이 책상, 이것도 되게 질문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무슨 가구점에서 지나가다가 보고 샀어요. 사실 산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제일 작아서 샀습니다. 저희 5층 이 옥탑방을 완성하고서 책상이 필요했는데, 이 책상이 되게 작아서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그리고 요 위에가 턱이 올라와 있잖아요. 저희가 이 책상 놓는 위치가 족인데 요 위로 넘어가면은 계단이거든요. 거기로 물건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올라와 있는 걸 샀습니다. 제품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바닥 조명도 되게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저 바닥 조명은 프리츠 한센에서 제가 산 건데, 이게 단종됐어요, 애석하게. 제가 저희 건축주분들 이렇게 막 입주 선물로도 사드리고 그랬던 별로 안 비싼 그런 조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단종이 돼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빨간 우산 여쭤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그 맨하탄에서 아마 그 9.11 메모리얼 거기서 들고 다니던 건데, 그 우산은 제가 쾰른에 갔을 때 폭우가 내려서 쾰른 대성당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급하게 구입했던, 그 자세히 보시면 거기 쾰른 성당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빨간색 우산입니다. 보로미오님께서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건축 1도 모르는 일반인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료가 많았던 비행기라고 하지만 빌딩 중간을 때렸다고 해서 건물 밑둥이 주저앉을 수가 있나요? 상식상 그냥 부딪힌 중간 부분만 구멍이 나야지 않니 싶습니다. 예전에 9.11 테러가 미국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에서 봤는데 이 부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그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100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한 20몇 층 밑에를 얘가 딱 때렸단 말이에요. 이 비행기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없어졌어요, 그쪽으로 그냥 쓱. 근데 보스턴에서 출발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거의 그 비행기 연료 탱크가 꽉 찬 상태에서 얘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럼 비행기 연료가 쫙 안쪽으로 뿌려지죠. 그러면 그 액체로 되어 있는 그 비행기 연료가 그 층에 있는 모든 인테리어 스페이스에 다 뿌려지면서 불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가 철골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둥들이 다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 구조. 그래서 바깥에 특히 이 외피 부분에 구조체가 기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많은 부분이 이쪽은 잘려져 나갔고, 또 불에 노출되면서 쇠라고 하는 게 강도가 2시간 이상 노출되면은 갑자기 확 떨어져요. 엿가락처럼 휘어요. 그러니까 그 2시간 정도 불에 타다가 그 강도가 확 약해졌을 때 그 위에 층에 20몇 층 되는 그 하중을 못 견디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 내려앉으니까 그 무게를 또 못 견디고 그 아래층으로 또 주저앉게 되고.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 원리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그 과학적으로 그렇게 무너진 거는 다 설명이 됩니다. 근데 아마 그 알카에다 영상, 그 빌라덴이 한 얘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알라 신께 뭐 찬양을 뭐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동안 밀렸던 Q&A 다 했습니다. 자주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니까 Q&A 같은 거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락된 부분들도 재차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